자, 이번에 분석해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기업이고요. 티커명은 UNH, 미국 본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10년치 주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25년 한 4월경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제 최근에 13F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워렌 버핏이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조금 그 지분을 처음으로 이제 사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총 규모 한번 살펴보면 하나로 약 342조 원 정도고요. 이 정도면 이제 국내 코스피 2위 SK 하이닉스보다 한 140조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좀 적은 규모더라고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기업을 알려면 일단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그 다음에 옵텀이라는 자회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예요. 정부 프로그램 건강보험을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옵텀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랑 IT 회사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직접 병원이나 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내부에서 또 사업 부문이 따로 있어서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이나 약국 서비스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노리는 게 이 그룹 내에 보험사와 데이터 분석, 약국, 의료 서비스를 다 같이 묶어놔서 고객들을 락인 효과로 구축시키는 이런 기업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하는 편인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해가 있어야지 사업 구조를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를 살펴보기 전에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상이나 특정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주체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메디케어가 파트 A부터 파트 D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파트 A랑 B는 이제 연방 정부가 하는 거고, 이제 C와 D는 민간 보험사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받은 파트 CD 부분을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같은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간 보험사가 이제 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따로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정부로부터 의료비 예산을 지급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 추가 보험료를 이제 수치를 해서 이런 자기들이 만든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이제 받는 구조인 거죠. 자, 옵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 부문별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요. 옵텀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나 클리닉, 이런 원격 의료 플랫폼, 전문 진료 센터를 이제 직접 운영을 해서 1차 진료나 전문 진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익 구조는 이제 진료비나 시술비, 검사 비용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옵텀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이나 보험사, 정부를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주거나 소프트웨어 아니면 컨설팅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불 청구 처리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병원 운영, 최적화 컨설팅 같은 거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수익 구조는 이제 IT 솔루션 구독료랑 컨설팅 수수료를 이제 직접적인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텀 R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 관리예요. 약국과 관련돼서 이제 처방약 비용 관리라든지 약국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제약사와의 이제 가격 협상 등이 있어요. 이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사가 신약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약사가 일단 신약을 만들면 이런 옵텀 RX 같은 기업들과 가격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에 제공을 해줄 테니까 우리 약을 너네 약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팔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옵텀 R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약국 체인을 관리한다거나 약물 복용을 관리를 하고, 수익 구조는 약가 관리 수수료나 직접적인 약품 판매 마진 같은 것들을 이제 매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메디케어라는 의료 보험이랑 메디케이드라는 이제 이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서비스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65세 이상 이 사람들이 어디 병원을 이용을 할까요?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이 저소득층 계층들이 어디서 약을 사 먹을까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와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보험을 운영을 하면서 옵텀이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있으면서 병원이랑 약국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사슬 안에 모든 이용자들을 다 묶어 놓는 겁니다. 보험도 제공하고 병원도 제공하고 약국도 제공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할 수 없게끔 이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안에 다 묶어 놨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위쪽을 보시면 이제 여전히 아직도 보험료 수익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2015년에 비해서 약간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험료 수익이 주된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 보시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옵텀이 매출의 이제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옵텀에 대해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옵텀 부분에 이제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조금씩 더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옵텀의 결국에 이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매출의 상승세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0년 연속 매출 증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2019 코로나 시기, 23, 24 인플레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10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지금 무려 10%입니다. 2015년도에 하나로 이제 약 매출이 218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굉장한 성장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 부분 살펴보면 일단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이제 8.1%, 당기순이익률은 5%인데 좀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이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6%니까 이 영업이익률 평균 8%에서 매출이 얼마가 증가하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0.6%만 이제 거의 변경된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반면에 당기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1%로 약간 더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익률의 편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24년도에 급격히 이제 당기순이익률만 굉장히 하락한 모습인데 당시에 이제 브라질 쪽에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매각 손실을 기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24년에만 이제 굉장히 큰 감소폭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무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부채 비율의 범위를 100에서 200% 그리고 이상적인 유동 비율을 200%를 초과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 부채 비율은 197%로 안정적인 편인데 유동 비율이 75%로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은 상당히 적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유동성이 뭐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유동 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큰 무리 없이 운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자체가 낮다는 것보다는 이 유동성이 원래도 낮았고 큰 문제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부채의 이제 구성을 살펴보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권이 이제 55%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나 매출 채권 같은 유동자산은 이제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권이 이만큼 많다는 건 이제 이따 이후에 현금 흐름표 쪽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영업권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답게 영업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발행분이 한 40%가량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이제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유동성도 낮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조금 높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부채를 살펴보자면 일단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 회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자 비용에 지출한 것을 보면 이 이자 비용은 당기순이익 대비 한 13% 정도다. 당기순이익이 한 13%가량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부채가 있어요. 단위는 100만 달러인데 그냥 1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기준 총부채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인데 24년의 기준 현금화 가능 자산은 이제 한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3만 원으로
총 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남는 이제 한 8만 원, 7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이 7만 원 남는 부분은 앞으로 창출할 당기 순이익을 통해서 상환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한 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더 벌어들이면 현재 총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총 부채의 규모면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보유한 현금화 가능 자산 대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적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의 구조는 뭐 차입금이 조금 많긴 했지만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그 다음에 보유한 현금화 가능 자산에 대비해서는 총 부채 전체도 그렇게 뭐 큰 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자본적 지출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자본적 지출 비율이 50% 이하인데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 기업의 지분을 사들였죠. 그런데 이 UNH의 자본적 지출 비율은 이제 78%입니다. 뭐 본인이 하는 말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했던 50% 이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기업 인수가 잦은 편입니다. 이 기업 인수에 따라서 현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업 인수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옵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옵턴 부분에 관련된 뭐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현금 지출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주 환원도 이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UNH의 10년 누계 주주 환원율은 58%로 보통 수준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10년 누계 당기순이익 대비 매년 한 58%가량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상세하게 보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배당 지급이 지금 10년 연속 증가입니다. 배당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배당 수익률은 3.3%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지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지급만 따졌을 때 실질적인 배당 총액은 당기순이익이 한 30%가량만을 지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당기순이익의 30%만을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 배당의 배당 수익률은 3.3%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퍼 11.8배 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현재 당기순이익 수준으로 11년을 벌어들이면 현재 시가총액 전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배당 수익률도 그렇기 때문에 3.3%로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13F 보고서가 나오면서 워렌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지분을 사들인 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준보다 이제 조금 한 $300 정도로 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증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과거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 최근은 아닌데 이제 2024년 12월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피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살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미국 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악명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겠죠. 이 기업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피살을 당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정부로부터 이제 뭐 정해진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1년치 예산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의료비 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그 다음에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이 본인들의 서비스 가입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진료를 받으면 이제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1년치 의료비는 먼저 매출로서 지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진료비를 최소화해야지 이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야지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뭐 중소기업 직원, 개별 가입자들은 나는 정당하게 의료 진료를 받았고 이 약관 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진료를 받은 건데 이제 진료비를 청구를 해도 이제 안 주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뭐 정해진 약관에 따라서 뭐 안 준다고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25년 4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C 부분이에요. 아까 파트 A부터 D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D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 어드밴티지가 이제 C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역풍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 역풍이란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기본 재원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예상보다 진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제 손해인 구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진료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2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사람들의 진료 이용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CMS 정부에 이제 제출을 한 겁니다. 정부에 제출을 해서 정부가 이게 타당하면 이제 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분기 이용률이 예상보다 이제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이제 이익에도 직접적인 이제 영향이 가고, 그거에 이제 시장에서는 장정거래에서 19%, 장중에 이제 23%나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은, 서비스업 같은 기업들은 본인들의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들여오는 원재료나 재고에 대한 비용 관리도 그런 부분의 하나로 속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원가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원가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가입자들이 진료받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 단가에서도 결정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원가에서도 결정력이 크지 않다는 서비스업의 굉장한 단점이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상당히 배당만 따져봤을 때도 매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마 감안하고 이 기업의 주식을 이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